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목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중부와 남부지방의 날씨가 대조적입니다. 남부지방은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부는 폭우 피해 소식이 잇따랐죠. 수도권의 호우경보가 산사태 특보로도 확대되고 있고 곳곳에 주택과 도로가 물에 잠기고 통제되었는데요. 도로에 아직 물이 고여 있는 곳이 많습니다. 빗길 운전 계속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윤보리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수도권에 내린 집중호우로 곳곳이 물에 잠겨 침수 피해가 속출했고 빗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수도권에는 내일까지 최대 12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4년 9개월 만에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대통령실은 3개국 안보 협력이 복원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한 중국의 비판과 외교 결례 논란도 뒤따랐는데 윤 대통령은 연기됐던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끝으로 귀국길에 오릅니다. 민주당이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다음 달 4일로 연기하고 원구성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친윤계로 꼽히는 박성민 의원이 이준석 대표 비서실장직을 사퇴하면서 친윤계와 이 대표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집값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이 늘고 있는 대구 수성구와 대전 서구, 유성구 등 6곳을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전 지역 등 수도권과 세종에 대한 규제 지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출근할 때 내렸던 빗줄기가 퇴근길까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강 수위가 올라가면서 잠수교와 동부간선도로 등 서울 도심도로 곳곳이 여전히 통제된 상황이라 퇴근길 대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황윤태 기자. 네, 서울 잠수교에 나와 있습니다. 퇴근길 정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서울 주요 도로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이곳 서울 잠수교와 올림픽대로는 점점 통행량이 몰리고 있습니다. 평소엔 잠수교로도 교통량이 몰리는데 오늘은 오전 9시부터 잠수교가 침수돼 통제되면서 차량이 더 많이 몰린 겁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잠수교 주변도 4시간 전에는 한강공원 바닥이 비쳤는데 지금은 흙탕물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멀리 보이는 세빛둥둥섬도 현재는 진입로로 사용되던 다리를 올리고 폐쇄한 상황입니다. 현재 잠수교 수위는 7m를 훌쩍 넘겼습니다. 보행자 통제 수위 5.5m는 물론이고 차량 통제 수위 6.2m도 이미 훌쩍 넘어선 건데요. 처음 차량 통행이 금지됐던 오전 9시 10분보다 1m 넘게 수위가 더 올랐습니다. 출근길 통제됐던 도심도로 일부는 나란때 통행이 재개되기도 했지만 오후에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대부분 다시 통제됐습니다. 낮 11시 반쯤 통행이 재개됐던 동부간선도로도 중랑천 수위가 오르면서 2시간 만에 전 구간이 다시 통제됐고 가람길 중자교부터 성동교 구간도 통제됐습니다. 오후 3시쯤 내부순환로 성수 방향 월곡 진입 램프가 통제된 데 이어 마장에서 사근 램프 구간도 통제됐고요. 마장에서 성동교차로 구간도 진입이 안 됩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여의상류 나들목 진출 램프가 통제됐고 행주대교에서 방화대교 구간과 성산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에 일부 물이 고여 부분 통제되고 있습니다. 양재천로 증산교 하부도로 역시 출근 때부터 지금까지 교통이 통제되고 있고 서빙구로 신동아 쇼핑 지하차도에서 녹사평대로 방향도 진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철산교 하부도로는 오후 6시쯤 통제가 해제됐지만 이 지역에 다시 빗줄기가 거세지면서 통제 가능성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도심 주요 도로 곳곳이 통제되면서 퇴근길 대란도 현실화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주요 도로 평균 속력은 시속 15km 정도로 서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내내 대응을 2단계로 격상해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퇴근길 지하철 집중 배차 시간을 저녁 8시에서 8시 반으로 30분 늘렸습니다. 수도권에는 내일 오전까지 최대 120mm가 넘는 비가 불규칙하게 내릴 것으로 보여 교통통제 상황이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만큼 출퇴근 전엔 관련 소식을 챙겨보시고 가능하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충남 서산시에는 1시간 동안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는 등 중부 지역 곳곳에 폭우가 내렸습니다. 다리가 끊어지고 집이 물에 잠기는 사고를 비롯해 수백 건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리 한쪽이 끊어져 아스팔트 조각들이 내려앉아 있고 그 위로 자동차가 뒤집혀 있습니다. 다리를 지나려던 승용차가 무너진 다리 틈으로 뒤집혀 떨어진 겁니다. 물에 빠져있던 사고 차량입니다. 앞유리가 완전히 깨지고 보닛이 찌그러지는 등 당시 사고의 충격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부부가 자동차가 떨어지기 직전 가까스로 탈출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길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길이 없어졌으니까 처박힐 수밖에 없죠. 거꾸로. 간신히 뒤 좌석으로 해서 빠져나왔는데 둑이 무너지면서 논도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근처에 있던 집은 완전히 잠겨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집이 좀 침수가 한 1m 한 50 정도 돼 있네요. 이따가 지금 물이 빠졌는데 그 안에 가구든지 모든 게 다 침수가 돼 있어요. 양수기가 물을 힘껏 퍼올리지만 아파트 지하실은 여전히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하실에 있던 변압기가 고장나면서 아파트 전체가 정전됐습니다. 지금 전화가 빗발차육에 빨리 이걸 복구를 해다고 냉장고 지금 다 못해서 다 그 음식물이 썩게 됐다. 서산시에는 시간당 105.4mm의 폭우가 쏟아져 관측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산뿐 아니라 당진에도 200mm 넘는 비가 내렸고 태안, 아산, 예산 등에도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공주에서는 무너진 처마에 깔린 9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있는 403번 지방도에서는 토사 150톤가량이 도로에 유출되면서 차량 통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물이 이제 주저앉으면서 금이 가면서 이제 미뤄지는 거죠. 지금 일단 계획은 있는데 좀 해봐야 됩니다, 지금. 최근 며칠간 쏟아진 비로 충남 당진과 아산에는 산사태 경보가, 충남과 강원 여러 시군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새로 발령됐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수도권에 내린 집중호우로 농가와 지하철역, 중고차 매매단지 등 곳곳이 물에 잠겨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아찔한 빗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나란히 주차된 자동차가 흙탕물에 그대로 잠겨버렸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지만 꺼내러 갈 수도 없습니다. 하룻밤 사이 쏟아진 폭우로 수원의 중고차 매매단지 차량 40여 대가 그대로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밤새 내린 비에 입구가 막혀버린 건 비닐하우스 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둥둥 떠다니는 잡초들이 농산물 피해를 짐작하게 하는데 붉은 빗방울은 여전히 그칠 줄 모르고 내립니다. 하천인지 도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잠긴 땅에선 흙탕물만 거세게 흐르기도 합니다. 도로 통제를 위해 설치한 안전용품만 힘없이 물 위를 떠다니는데 근처에 세워둔 트럭은 금방이라도 물에 잠길 듯 불안합니다. 인부들이 물을 퍼나르는 데 쓰는 장비를 챙깁니다. 세류역에서는 지하 통로가 물에 잠기면서 열차가 서지 않고 그대로 통과해 시민들이 한동안 이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같이 침수한 게 처음인데요. 한 14년 살았는데 수원역까지 가서 버스 타고 또 다시 전철 타는 게 아주 불편합니다, 지금. 빗길 교통사고도 이어졌습니다. 광교 터널에선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났는데 터널에 있던 차들이 빠져나오기 위해 역주행해야 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기도 가평에선 아파트 지하실에 빗물이 차면서 소방관들이 급히 출동해 물을 빼내는 등 곳곳에서 폭우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 같은 폭우로 수도권과 도심의 도로 곳곳은 온종일 통제됐다 풀렸다를 반복했는데요. 이른 아침 출근 시간대 수도권에선 그야말로 교통대란이 펼쳐졌습니다. 혼잡했던 출근길 풍경을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른 아침 경찰차가 틀어막은 동부간선도로 진입로. 할 수 없이 우회로를 향하는 차들은 거북이 걸음을 합니다. 출근길 차들은 물이 가득 찬 도로를 애써 헤쳐나가 보지만 도저히 제 속도를 낼 수 없어 길은 점점 막히기만 합니다. 온종일 수도권에 내린 폭우로 도로와 하천 여기저기에선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새벽부터 서울 도심 곳곳과 고속도로엔 통제 구간이 생겼는데 하필이면 출근길과 겹쳐서 시민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한 45분 정도 수원으로 출근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곳곳이 많이 침수돼 있고 토사물도 많이 내려와 있어가지고 1시간 한 50분 정도 걸려가지고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수도권 출퇴근을 책임지던 동부간선도로는 새벽 6시 반쯤부터 양방향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정오쯤에 통제가 잠깐 풀렸지만 비가 그치질 않으면서 동부간선도로는 오후 1시 반쯤부터 다시 차량 운행을 막았습니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내부 순환로 등도 일부 구간이나 차선이 침수돼서 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교량 통제도 줄이었습니다. 특히 한강 수위가 빠르게 높아지면서 잠수교는 오전 9시쯤 보행자와 차량 운행을 모두 막았는데 지난 2020년 이후 처음입니다. 시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출퇴근 버스와 지하철의 운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통제 구간 외에도 물이 고여 있는 곳이 많다며 장마 기간엔 특히 빗길 운전을 조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이번에는 기상센터 연결해서 현재 장마 상황과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김수영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지금 비가 가장 강한 곳은 어디입니까? 네, 현재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수도권에 가장 강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성남과 구리, 서울 강동구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밤사이 수도권과 영서 곳곳에 이렇게 시간당 30에서 5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내내 오락가락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에만 경기도 수원과 연천에는 300mm 이상, 충남 서산 291.2mm, 서울에도 200mm가 넘는 그야말로 물폭탄이 떨어졌고 내일까지 수도권에는 120mm 이상, 영서 지방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오늘과 내일 기습적인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서부 곳곳에 산사태 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특히 경기 동두천과 연천, 여주와 충남 아산, 당진에는 산사태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산사태 피해에도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파르게 오르던 채소값이 장마철이 되니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보름 만에 두세 배 오르는 건 예산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는 사람은 물론 파는 사람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이미 한껏 오른 채소값이 장마철을 맞아 또 한 번 껑충 뛰고 있다고 합니다. 직접 현장 돌아보겠습니다. 눈에 띄게 가격이 오른 품목은 쌈 채소류. 불과 보름 전 18,000원에 팔리던 상추 4kg의 가격은 54,000원으로 치솟았습니다. 무려 3배나 오른 겁니다. 치커리는 25,000원으로 보름 새 2배 넘게 값이 올랐습니다. 4배 넘게 오른 청겨자는 아예 물건을 들여놓지도 않았습니다. 사가시는 분도 부담스럽고 파는 분도 다들 부담스럽고 이렇게 갑자기 폭등하면 드시는 것도 좀 참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인들은 죽을 맛이죠. 일주일 전 방문했던 서울 통인시장도 다시 가봤습니다. 시금치와 실파, 쪽파 등의 품목은 그새 몇백 원씩 가격이 올랐습니다.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18,000원에 팔리던 열무 한 상자의 가격은 2만 원으로 10% 넘게 올랐습니다. 채소값이 이처럼 크게 오른 건 장마 영향이 큽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밭이나 이런 포전에서 배수 시설이 안 좋게 되면 물이 고여서 이제 뿌리 쪽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작황이 부진하게 됩니다.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게 돼서 이는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 실제 주요 농산물 소비자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상추, 시금치, 애호박 등의 품목은 일주일 새 2자릿수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채소 가격이 오르는 만큼 소비자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야채들이 다 올라가지고 서민들이 사 먹기는 너무 힘들죠. 식당을 운영하는 것도 더 팍팍해졌습니다. 채소값이 올랐다고 쌈과 김치 등을 제공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장마철이다 보니까는 상추라든가 이 배추라든가 모든 것들이 변화하는 그런 것도 심각한데 복합적으로 이렇게 한 번에 막 밀려오는 이 중압감이
자영업자들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장마가 이어지는 한 채소값 오름세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규제 지역 지정을 일부 해제했습니다.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하곤 모두 투기 과열지구에서 빠졌지만 수도권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조정을 결정했습니다. 서울과 인천에선 변동이 없었고 경기도도 일부 도서지역만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아직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아직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당분간은 조금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세종시 역시 지정 유지를 결정했는데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점 등이 반영됐습니다.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늘거나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지역이 해제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대구 수성구와 대전, 경남 지역 중 6곳이 투기 과열지구에서 제외됩니다. 또 대구에선 수성구를 뺀 나머지 지역과 경북 경산시와 전남 순천시 등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빠집니다. 수도권에선 아파트가 없고 크고 작은 섬들이 몰려있는 도서지역인 안산 대부동동과 풍도동, 화성 서신면 등 위주로 해제가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 대상 지역은 기존 112곳에서 101곳으로 줄어듭니다. 규제지역으로 분류되면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가 9억 원 이하는 40에서 50%까지 제한됩니다. 하지만 비규제 지역으로 분류되면 LTV가 최대 70%까지 가능해지고 전매 제한도 풀리게 됩니다. 이 밖에도 규제 지역에서는 청약이나 세제, 정비사업 등에서 광범위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번 규제지역 지정 해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최근 주택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거래량이 떨어지고 가격의 움직임도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규제가 완화됐다고 해서 시장이 다시 크게 변동하는 것도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추가 지정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오는 7월 말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한 달 만에 10% 가깝게 급증했습니다. 그동안 전세값이 가파르게 올랐고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까지 커진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동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아파트 단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전세가 6억 원대까지 크게 오르면서 전세보다 월세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가 오른 부분을 월세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이사 가고 뭐 이거 복잡하니까 요만큼 월세를 드릴게요. 그런 경우가 많죠. 주인분 입장에서도 월세가 낮거든요. 보증금 많이 받으면 뭐예요? 써버리면 나중에 돌려줄 때 피곤하니까.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지역에도 월세 분위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월세 물건은 많지는 않지만 이제 찾는 손님은 많이 있습니다. 향후 이자가 많이 발생될 것을 걱정하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월세로 갈아타기 하는 추세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5월 전국의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가 59.5%를 차지해 전세 40.5%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월세 비중은 4월에 50.4%를 기록해 처음으로 전세를 넘어섰는데 불과 한 달 만에 비중이 무려 10%포인트 가깝게 급증한 것입니다. 월세 비중이 늘어난 것은 2020년 7월 도입된 임대차 3법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임대차 3법 시행 뒤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는 세입자가 늘면서 매물이 줄었고 집주인은 4년치 보증금 인상분을 한꺼번에 올려받으려고 해 전세값이 급등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세입자가 월세로 전환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세 대출이자 역시 크게 오르면서 4% 정도 전환율로 차라리 월세를 내는 게 낫다는 세입자가 늘어나는 상황이고 집주인들도 세금 마련을 위해서 반전세나 월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6월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그동안 잘 포착되지 않았던 오피스텔과 원룸 등의 월세 계약 신고가 늘어난 것도 월세 비중이 확대된 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되자 노사 모두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사용자 측은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반발했고 민주노총은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는데요. 경제와 노동정책의 대규모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정부는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최저임금이 5% 인상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노동자의 월급도 평균 201만 580원으로 오릅니다. 시급 10% 인상안을 최종 제시했던 노동계는 입장이 갈렸습니다. 한국노총은 표결에 참여했지만 찬반이 갈렸고 민주노총은 7.2 노동자 대회에서 더욱 강경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한 몸이어야 할 사람은 기업이 아니라 노동자 서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노동정책 방향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합니다. 표결 개시 뒤 집단 퇴장했던 경영계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고 편의점과 카페, 음식점 사장 모임들은 인건비 부담에 고용이 줄고 폐업도 늘 것이라며 주휴수당부터 폐지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5%가 아니라 그거에 따른 주휴수당까지 합치게 되면 가중은 좀 더 커져요. 제가 좀 더 근무를 많이 하고 직원을 뽑는다 하더라도 15시간 이하로 그러니까 메뚜기처럼 3시간 하고 3시간 하고 이런 식으로. 경영계는 이의 제기를 비롯해 임금 부담을 낮출 방안들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할 예정입니다. 한계에 다다른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수용성조차 감안되지 않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이 더욱 또렷해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의 제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양대 노총 모두 전면 투쟁을 불사할 각오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이를 강행할 경우 노사관계는 파국에 이를 것임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결국 최저임금은 노사 반발 속에서도 일단 고비를 넘겼지만 정부가 강조하는 노동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 등 핵심 노동 정책들을 추진하기까지 더 큰 산이 생긴 셈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완도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의 부검이 진행됐는데요. 부검 결과 타살 흔적은 없지만 사망 이유가 불분명해 추가 검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차량 내 블랙박스와 휴대전화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제주도 한 달 살기 체험학습을 신청한 뒤 실종된 일가족은 29일 만에 전남 완도 바닷속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문 대조 결과 일치했고 입고 있던 의류와 신발 또한 CCTV에 찍힌 것과 같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실종 가족은 질병이나 외상 등 타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부검에서 사망 원인은 분명하지 않지만 익사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오랜 기간 물속에 잠겨있던 만큼 명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체내 플랑크톤 검사와 수면제 등 약과 독극물 검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약국 독극물 반응 검사를 해요. 그래서 그 반응 검사를 해서 이제 이거 약물에 의해서 이제 뭐 했는지를 보는 거죠. 외부 검시 때도 그랬고 부검 때도 타살 흔적은 없어요. 이와 함께 경찰은 인양한 차량에 대해서도 정밀 감식을 통해 추락사고나 기계 결함 여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차량 변속기가 주차 상태인 피해 노여에 있었다는 점은 의문으로 남은 상태입니다. 특히 차량 내에서 확보한 블랙박스와 휴대전화를 복원해 해상 추락 전후 상황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블랙박스 그 SD 카드 하나하고 휴대전화 2대를 서울로 보냈어요. 아예 하나도 안 거두고 그대로 올려보냈어요. 저희들도 그게 살아있기. 경찰은 이들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가족의 행적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방침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한 달 넘게 실종됐던 조윤아 양의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 원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 이슈 코너에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안타깝게도 이제 인양된 차량에서 이제 일가족 3명의 시신이 발견됐죠. 1차 부검에서는 이제 사망 원인이 정확하게 이제 밝혀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구두소견이 1차로 나왔는데 사인 불명이라고 나왔습니다. 네. 어떤 이 가족에게 뭐 평소에 질환이 있다거나 외상의 흔적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그 원인은 진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 물속에 잠겨 있던 이 기간이 워낙에 길었던 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좀 더 정밀한 이 국가수의 결론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혹시 위에 있었던 잔류물에서 뭐 약물 같은 게 검출될 수 있는지 여부도 살펴보기로 했고요. 또 하나는 플랭크톤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 시점을 특정하기 위해서 물에 들어가기 이전에 사망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사망했는지 여부를 그 플랑크톤의 검출 여부로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이제 조사를 할 예정인데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외상 그 흔적은 없다고 하고요. 네. 하지만 이제 좀 더 이제 자세한 그 조사가 필요하다는 건데 앞으로 이제 경찰이 뭐 차량의 블랙박스라든가 뭐 이 휴대전화라든가 이런 분석은 계속 진행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열려 있습니다. 이게 극단적인 선택일 가능성에 뭐 무게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혹시 사고는 아닐지 그리고 차량 결함에 인한 어떤 사고로 이어졌던 부분은 있지 않은지 모든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보겠다는 게 현재 경찰의 입장입니다. 바로 그 점인데요. 여러 가지 뭐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된다. 이 차량이 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가 지금 나타나진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순간을 뭐 이 CCTV로 이제 찍었는지 그 부분도 이제 확인되지는 않았죠. 네. 그런데 지금 좀 이상한 점이 이제 발견이 됐어요. 차량 변속기가 이제 주차 모드로 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사실 만약에 이제 의도적으로 바닷속으로 들어갔다면 당연히 이제 주차 모드로 되어 있지는 않아야 되는데 자,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사실 만약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차량을 물속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조치를 했을 거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속기에 D, 드라이브 모드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P, 주차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경위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 차량과 관련해서 결함이 있었던 건 혹시 아닌지도 살펴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이 운전석 문이 그 당시에 잠겨 있지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동으로 잠기거나 하기도 하는데 잠겨 있지 않은 점, 그리고 앞좌석에서만 안전벨트를 매고 뒷좌석에서는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혹시 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뭔가 힌트가 될 수 있을지 열어놓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뭐 이제 사고 가능성도 이제 배제하진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건데 일단 그 이전에 이제 이 경찰 조사나 지금 전해진 바에 의하면은 뭐 극단적 선택을 했을 정황도 좀 그 몇 개가 좀 확인이 된 게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조양 부모가 암호화폐인 루나 코인을 구매했다가 폭락으로 손실을 본 정황이 있었다. 자, 그 시점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체험학습 가겠다고 신청한 시점도 5월이었고, 그렇습니다. 루나 화폐 이제 폭락한 시점도 5월이었고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가족의 경제 상태가 어땠는지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아마 채무는 한 1억 원 가량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가상화폐로 인해서 더 큰 손실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부분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피해 금액 이런 부분이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조양의 아버지가 루나 코인을 집중적으로 검색을 했던 내역이 드러나기도 했고 이 조윤아 양이 학교에 현장 체험학습을 제주도 한 달 살이를 하겠다라고 신청했던 게 5월 중순경입니다. 그 시점은 바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 권도훈 대표의 루나 코인이 폭락, 99%가 폭락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했던 그 시점이기 때문에 네. 이것과 맞물려서 혹시 코인 투자를 했다가 굉장히 큰 손해를 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주변을 탐문해서 조사를 했을 때 이 조양의 아버지가 평소에도 코인 투자를 조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한 1,000만 원을 넣었다가 그것이 한 2~3배로 불려졌다고 이야기한 것도 들은 적이 있다라는 또 지인들의 진술도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그렇다면 이게 루나 코인으로 인한 그 폭락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 사정이 더 악화된 것은 아닌지도 살펴봐야 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네. 좀 일가족이 남긴 다른 기록이 있는지, 이를테면 그 집에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찾아보면은 당시에 어떤 그 생활상을 이제 엿볼 수 있는 어떤 그 상황이었는지 그런 그 추가적인 뭐 자료도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알려진 그 부채의 규모는 한 1억여 원인데 네. 그 1억여 원이 다겠느냐 만약에 그렇습니다. 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른 상황이었다면 뭐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좀 그건 이제 경찰 조사에서 조금 더 이제 밝혀질 것 같고요. 지금 사망 원인에 대해서도 이제 추가적인 그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뭐 아직 뭐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만에 하나 만약에 이제 이 극단적인 선택이었다라고 가정한다면, 사실 이제 유사한 그 여러 가지 뭐 그 비슷한 사례들이 과거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보면은 사실 이 부모는 사망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자녀의 이제 동의를 구하고 진행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결국 일종의 이제 살인 아니냐, 뭐 이런 그 법적인 해석도 가능하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법원의 태도는 확고합니다. 네. 이른바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 그런데 부부는 내지는 부모는 생존을 하고 아이가 사망했다라고 하면 이건 살인죄로 의율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본인의 어떤 이 생명과 관련해서 선택권이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소가 되고 처벌을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를테면 존속 살해 같은 경우에는 가중으로 처벌되는 이런 법령이 있습니다. 부모를 살해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하는데 자기의 자식을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된 한 경위는 물론 처벌을 받지만 저희가 이 판결문을 분석을 하다 보면 오히려 가해자인 부모가 앞으로 여생을 정말 고통 속에서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이유로 또 양형에 있어서는 이런 사정을 참작해 주는 태도가 있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자녀는 사실 피해자 지위에 있다라는 것이 맞고 부모의 소유 어떤 물건이 아닌 이상 생명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다만 자식이 사망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부모의 선처의 하나의 요소로 삼는 것이 맞겠느냐라는 어떤 문제 제기도 분명히 일각에선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범죄로 이율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설사 자살을 방조하더라도 이게 자살 방조죄라는 게 또 있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그리고 이런 미성년 자녀를 동반해서 선택을 하는 것은 이거는 크게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어떤 극한적인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러면 이제 그런 사례들에서 보면 이제 부모가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게 배경을 보면요. 네. 본인은 이제 가더라도 자녀가 이제 홀로 남았을 경우에 과연 이제 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네. 뭐 이런 그 우려에서 그랬다고 한다선 치더라도 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이런 어떤 최소한의 이 맞습니다. 사회적 안전망이 없는 사회라는 걸 이제 그 방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한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있으면 네. 그것은 이게 개인의 문제로 치환해서 책임을 그냥 전가하고 말 것인가. 이게 사회적 안전망이 좀 더 촘촘했다면 네. 이렇게 어떤 사각지대에 놓여지지도 않고 복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조윤아 양 가족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까지는 차상위 계층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동산 자산이 추가가 되면서 그 사각지대에 이른바 놓이게 된 것인데, 그렇다면 이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뭔가 일단 기준선이라는 것, 지원을 하기 위한 어떤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네. 그 인접한 계층에 대해서 이 부분이 그냥 공백으로 남게 된다라는 비판은 상당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듬고 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도 이번 사건이 던져줬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주식,
코인 이런 부분으로 큰 피해를 보는 이른바 2030 젊은 층들이 앞으로도 속출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최근에 회생법원에서 하나의 지침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과거에는 이 회생을 한다는 것은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을 토대로 갚아나가는 것이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근데 코인 자산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었는데 이게 0원이 됐다? 그래도 1,000만 원 자산이 있었던 걸로 잡았던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갚아야 될 돈이 높아지는 건데 이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거다. 실제로 1,000만 원이 100만 원이 됐으면 갚아야 될 내 재산 내역은 100만 원으로 받는 것이 맞다라고 했는데 이게 7월 달부터 기준이 된다라고 합니다. 적용이 된다라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사실 도덕적 해이를 자초하는 거 아니냐. 이 부담은 또 채권자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이런 경제 상황과 맞물려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이거는 어떤 그 한 가족의 어떤 고립된 사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곳에서 재발될 수도 있는 어떤 사회 현상으로 이제 바라봐야 된다. 사회적 문제로 봐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이시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그 이 일가족이 이 교회 이제 체험학습을 이제 떠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만약에 이제 학교에서 이것을 좀 사전에 잘 관리했으면은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그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그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와 관련해서 좀 논란이 또 일고 있죠. 그렇습니다. 교육부 차관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 부교육감 등과 하나의 좀 안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좀 장기적으로 5일 이상 학생이 장기 체험을 떠난다라고 하면 5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담임 교사가 학생과 직접 통화를 하도록 해서 지금 어느 곳에 있고 현장 학습이란 걸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지를 좀 점검하겠다라고 했고 인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전시 행정 아니냐라는 교계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태를 전화를 한다라고 해서 막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고요. 네. 거짓 서류를 낸다거나 하는 부분을 먼저 하지 못하도록 이걸 체험학습을 가는 그 학생 측에 좀 책임을 묻는 것이 좀 맞다라는 이 교사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학부모 소환권이라는 게 미국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교사가 뭔가 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학부모에게 강제권을 동원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는 않고 그렇다면 학부모가 어떤 해태한달지 받지 않는달지 했을 때 이 책임을 고스란히 교사들에게 전가한다면 그 부분이 실제로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이런 문제점을 이 교육단체 등에서는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담임 교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아동과 통화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과연 이런 그 사고가 예방될 수 있겠느냐? 본질적인 거에 아니라는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다시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어떤 그 사회적인 안전망 이 부분을 좀 그 확충하고 좀 더 점검해 나가는 것이 더 이제 본질적인 문제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 일가족에 대한 그 사망 원인은 이제 좀 더 경찰 수사가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아직 뭐 이 정확한 사망 원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정황에 기반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토 초청을 계기로 4년 9개월 만에 성사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새 정상은 북한에 대한 삼각공조 강화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이 회담을 포함해서 수차례 만났는데요. 한일 정상끼리 만날 준비가 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해석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각형 테이블에 앉은 세 나라 정상. 회담을 주재한 바이든 미 대통령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삼각 구도로 앉았습니다. 25분 동안의 짧은 회담에선 대북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Our trilateral cooperation, in my view, is essential to achieving our shared objective, including a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a free and open Indo-Pacific.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미일의 협력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언급해 미묘하게 다른 입장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核実験が行われた場合にも共同訓練を含め日米韓で対応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日米同盟の抑止力、対処力強化のためにも 한미일 회담에 앞서서는 한일과 호주, 뉴질랜드까지 나토 파트너국인 아시아태평양 4개국 정상회동도 이뤄졌습니다. 회담이 아닌 상견례 같은 자리였지만 유럽이 중심이 되는 나토 무대에서 아태 국가의 역할을 부각하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특히 한일 정상이 잇따라 만나게 됐는데 두 정상의 첫 만남은 전날 스페인 국왕 주최 환영 만찬에서 자연스레 이뤄졌습니다. 4분가량 짧은 대화에서 윤 대통령은 한일 간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고 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가 더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답했습니다. 양국의 그 미래 공동 이익을 위해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로에 대한 인상이 좋았다면서 이른바 탑다운 방식으로 한일 정상끼리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한일 정상은 나토 기간 사진 촬영을 포함해 5차례나 마주했지만 민감한 현안은 뒤로 미룬 만큼 깊이 있는 논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만남이 공식 한일 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장 내일로 예정됐던 국회의장 단독 선출을 사흘 뒤로 미루고 국민의힘의 답변을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행이라면서도 단독 의장 선출은 시일을 미뤄도 불법이라며 강경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고 단독으로 의장단을 선출하는 대신 일단 사흘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가 먼저 제안했고 추가적인 여당 설득과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인 겁니다. 국민들의 그런 기대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인내하면서 국민의힘이 어떤 그 사이에 주말을 거치면서 더 추가적인 어떤 새로운 그런 양보안을 갖고 올 것인지를 저희가 기다리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귀국 직후인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해외에 머무는 상황에서 여론의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은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도 국회의장 단독 선출 자체는 불법이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반기 원 구성을 여야 간에 합의 없이 민주당이 숫자의 힘만으로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국회법 규정을 위반한 불법 행위입니다. 경제 위기와 인사청문회 등 의장 선출을 더 미룰 수 없다는 민주당은 연일 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역대 여당 중에 가장 무책임한 가장 민생을 챙기지 않는 정당이 국민의힘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민주당이 또다시 거대 의석으로 입법 폭거를 하려 한다며 대선 불복, 개원 쿠데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이뤄낸 대선에 대한 불복이고 두 번이나 투표로 심판한 민심에 대한 불복입니다. 그들만의 성을 국회에 쌓으려는 전무후무한 개원 쿠데타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여야 협상의 길이 열렸지만 주말 사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더 거센 격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이준석 당대표의 비서실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친윤계로 꼽히는 박 의원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당내 친윤계 의원들과 대립해온 이준석 대표는 더 고립되는 양상입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대선 승리 직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기용됐던 박성민 의원이 석 달여 만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신상 이유라며 구체적인 배경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준석 대표와 친윤석열계 의원들의 갈등 탓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안철수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지명한 친윤계 정점식 의원도 자리를 고사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며 이 대표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불협화음으로 인해 가지고 출발이 좀 삐그덕거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합당 정신이 구현되는 방향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 친윤계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최근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실의 공식 부인에도 대통령과의 회동 여부를 두고 논란을 일으킨 게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박성민 비서실장의 사퇴가 대통령실, 나아가 윤 대통령의 거리두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특히 박 의원은 이 대표의 비서실장 제안을 거부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한 뒤에야 비서실장직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박 의원의 사퇴에 대통령의 의중, 이른바 윤심이 반영된 거라는 풀이가 나오는 겁니다.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을 다룰 윤리위원회 전에 이 대표가 거취를 결정하라는 신호이다. 혹은 자진 사퇴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이준석 대표는 일축했습니다. 박성민 실장이 울산에 저희 지역구에 있다가 포항에 제가 있으니까 실제로 같이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들었고, 저는 아무리 이런 것들이 계속 정치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개혁의 동력이라는 것을 이어나가야 된다. 이 대표는 또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모두 달리면 된다며 자신을 둘러싼 친윤계의 압박에 정면 돌파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른바 친윤계의 동시다발 압박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오는 7월 7일 당 윤리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준석 대표는 물론 국민의힘 전체에 큰 파장이 일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90년대 학번, 70년대생을 지칭하는 97그룹의 당권 도전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97 주자들의 이른바 반명 단일화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정작 이재명 의원 측은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입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강병원 의원에 이어 박용진 의원이 97그룹의 당대표 선거 출마 러시에 두 번째로 합류했습니다. 유력 주자인 이재명 의원을 향한 당내 불출마 압박 기류와는 정반대로 세게 붙어보자며 정면 승부를 자처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나오시라.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시는 혁신이 뭔지, 민주당의 혁신을 놓고 박용진하고 세게 붙자. 또 강훈식 의원이 곧 출마 선언을 하고 박주민 의원도 다음 주 초쯤 출마 여부를 공식화합니다. 친문계 불출마로 당권 쟁탈전이 97그룹과 이재명, 바위 때 골리앗 대결로 갈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후보 난립에 따른 경쟁력 분산 우려로 97주자 사이에선 반 이재명 단일화 카드가 벌써 거론되는 등 세대교체 바람몰이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97세대가 이렇게 경쟁을 하지만 마지막에는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이 큰 행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재명 의원 측은 97그룹 출마가 이 의원의 당권 결심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며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란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의원도 출마 결심을 굳혔다는 일부 보도를 반박해 당권 레이스 합류 시점을 최대한 늦추면서 정쟁이 아닌 민생에 집중하라고 정부 여당을 비판하며 직접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지금 당대표 출마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언제쯤 결정하실까요? 잠깐만. 이 의원이 출마하면 적수가 없다는 게 대체적 평가지만 전당대회 준비위가 최고위원 권한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막판 변수도 산재해 있어 당권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이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이 이제 국회 본회의 4일로 미루기로 했죠. 네. 월요일로 미루기로 했는데 결국 이제 이 단독으로 좀 개최하게 되면은 민심의 역풍도 좀 불 수 있고 이런 점이 좀 부담이 됐을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당 원내대표가 지금 국내에 없는 상황이고 네. 대통령도 지금 해외에서 순방 외교활동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야당이 자신들만 모여서 의장단을 선출을 한다? 이것은 뭔가 상당히 국민적인 반대의
폭풍을 맞을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입법 폭주를 하는 거 아니냐. 계속 건수완박 법안 이래로 다수의 국회 의석을 갖고 밀어붙이기식 국회 운영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또한 이러한 물꼬를 트게 된 것은 김진표 국회의장 후보자가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국회의장이 솔직히 아니 여당이 빠진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만 모여가지고 내가 국회의장으로 당선이 된다고 한들 그게 국회의장으로서 영이 쓰겠느냐.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제발 좀 박홍근 원내대표 이하 원내 지도부가 여당을 좀 설득을 해서 7월 4일 날 본회의를 같이 좀 개최를 하자. 그래서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좀 함께 선출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라고 강하게 요구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주말 동안에라도 국민의힘에서 이제 양보안을 좀 내라 그런 건데 네. 좀 탈배의 여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건으로 내건 게 이제 사개특위 그렇죠. 구성 그리고 이 권한쟁의 심판 그렇죠. 철회하라 이 두 가지인데 네. 두 가지 중에 뭐 하나는 양보하고 하나는 고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을까요? 근데 두 개 다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사개특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어떠한 법적인 소송을 내놨어요. 네.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도 내놨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놨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입법 검수완박 법안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이 된다면 사개특위를 만들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깨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일단은 권한쟁의 심판 결과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사개특위를 만들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요구하는 거고 권한쟁의 심판 같은 경우에는 만약 국민의힘이 그래 우리 이거는 취하할게 우리는 소를 제기를 취소하겠어라고 하더라도 법무부에서 지금 따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잖아요. 시기가 묘하게 또 맞물렸습니다. 맞물렸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본인들만 취한다고 해서 이것이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민주당에서 강하게 요구할 만한 것이냐라는 것이 좀 생각이 들고요. 또한 다른 좀 협상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박순애, 김승희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해야 된다라고 민주당에서 주장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인사청문회 요청 보고서 정부로부터 정부에게 보낼 기한이 이미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내일 돌아오셔가지고 언제든지 임명해도 이건 불법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게 장관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윤리적으로 자질과 능력은 되는지, 전문성은 있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청문회 없이 이러한 임명 절차가 진행이 된다면 여당도 부담이지만 야당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갖고 있는 국회에 상당히 의무와 권능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를 낭만시킬 만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충분히 제시를 한다면 야당으로서는 어느 정도 의회에서 성과를 이뤄내는 건데 그런 거 없이 계속해서 국회 원구성 협상도 안 되고 여야 간 협의가 안 되고 합의가 안 되면 야당으로서도 상당히 불편하고 힘든 기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원 구성 문제와 이제 인사청문회 개최가 이제 맞물려 있다. 네. 그런데 지금 김승희 이제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 선관위에서 네. 수사 의뢰한 단계까지 갔어요. 맞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사실 그 여당 내부에서도 좀 기류가 좀 바뀌고 있다는 얘기도 좀 들려오고요. 그것이 바로 정상적이고 상식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지금 선관위에서 여러 가지 뭐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검찰에서 좀 수사해 주세요라고 지금 고발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렇게 고발된 분을 임명을 강행한다는 것도 상당히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음주운전 논란 등 7가지 의혹에 대해서 야당이 상당히 강하게 지금 이런 분은 절대로 장관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네. 민주당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렇게 많은 의혹과 선관위에서 고발당한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찬성을 해주겠냐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역지사지 해봐라. 예, 정권이 바뀌었지만 네. 지금 하는 행태가 여야가 똑같아요. 그래서 서로 과거에 야당했을 때의 자신들의 주장, 여당했을 때의 자신들의 주장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냥 여당 입장에서 인사청문회까지 가지 않고 그냥 스스로
이 사퇴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본인들이 사퇴를 한다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께 큰 부담감을 덜어드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이제 지명을 했기 때문에 지명 철회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또 본인들이 나 자진 사퇴 안 하겠어요라고 하면은 그걸 또 어떻게 말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참 국민의힘 쪽으로서는 좀 난감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당 당내 상황이 이제 계속 좀 그 혼란스러운데요. 네. 오늘 이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이제 비서실장을 맡고 있었던 의원이죠. 박성민 의원이 이제 비서실장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일신상의 사유라고 달았습니다만. 네. 그것을 이제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이것을 어떤 그 정치적 신호로 읽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많은 여의도에 있는 분석가들이 네. 박성민 비서실장은 지난 대선이 끝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았어라고 알려져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만둔 것은 본인의 뜻만은 아닐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떠한 지시나 암묵적인 용인이 아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심기를 읽은 것이 아니냐, 의중을 읽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추측하고 분석하는 분들이 많고요. 네. 기본적으로 박성민 전 비서실장은 더 이상 제가 이준석 대표를 도와드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사퇴의 배경을 말씀을 하셨는데 말하기가 곤란해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준석 대표는 어제 제가 포항에 있을 때 박성민 비서실장이 와가지고 자기가 사퇴하겠다는 얘기를 충분히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라고 했지만 저 사퇴의 파장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그룹에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옥죄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 그런 식의 분석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야말로 이제 사면 초과에 이제 그 휩싸인 이준석 대표인데 네. 그 악재가 좀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대표 맞아요. 입장에서는 네. 계속 좀 누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오늘 이제 경찰에서 네. 이준석 대표를 접대했다라고 하는 그 분이 주장을 한 게 또 보도가 됐어요. 2013년도부터 16년도까지 내가 이준석 대표를 20여 차례 접대를 했다라는 것과 당시 2013년도에 성접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황상의 증거가 있다. 뭐 시간 일시 그리고 여성분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도 오늘 경찰에서 진술을 다 했다라고 지금 변호사가 나와서 밝혔고요. 또 하나 이제 지난 4월 달에 이미 진행된 사건인데 이준석 대표를 대신을 해서 네. 여러 가지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던 김철근 정무실장이 피의자로 입건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오늘 알려졌어요. 네. 4월 달에 이미 조사는 받았지만 알려진 거는 오늘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준석 대표의 그 성접대 문제가 점점 위험 수위로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경찰 조사가 7월 7일까지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월 7일 윤리위에서 징계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냥 지금까지 성접대가 확실히 있었어요, 없었어요라는 사법기관의 판단이 그때까지 안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신은 당대표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을 했으니까 당신을 당원권 정지 이상을 통해서 당대표직에서 쫓아낼 거야 라고 윤리위에서 결정을 한다면 그거는 다른 또 정치적인 역풍을 분명히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성접대를 물론 받았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그렇지만 그것이 명확하게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윤리위의 판단은 다른 어떤 외부의 압력과 힘이 작용한 것이 아니야? 라는 의구심을 낳을 수밖에 없죠. 네. 7월 7일 또 이제 과연 결정이 내려질지 그것도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지켜봐야죠. 네. 문득 이제 드는 생각은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실체적 진실은 이제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윤리위원회라는 그 기구 자체는 어떤 그 외부 입김에 관계없이 어떤 굉장히 중립적인 그 판단을 내린다는 건 전제하에서 작동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이 여의도에서 정가에서 얘기되고 있는 이런 얘기들은 윤리위원회에도 어떤 정치적 요인이 작용한다라는 전제하에서 또 이렇게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윤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네. 당 대표를 징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리위원장은 당 대표가 임명하잖아요. 당 대표가 임명한 윤리위원장이 당 대표에 대해서 징계하겠다?
정상적으로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처음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안이 상정이 되고 징계 절차가 시작이 되고 징계를 하겠다라는 것 같이 쭉 보면은 그냥 순수해 보이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윤리위원회 어떤 사안들이 제보가 됐기 때문에 징계 절차가 시작이 된 건데 과연 그 제보를 누가 했을 것이냐라는 것부터가 좀 의구심이 들고 또한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저렇게 징계하겠다라고 서두르는 것도 또한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다른 어떤 외부의 압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준석 대표는 주장을 했습니다.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아유 이 정도면은 그냥 좀 알아듣고 그만둬라 이러는데 이준석 대표는 나는 그만둘 생각이 없고 7월 7일 날 윤리위에 나가서 충분히 소명하고 해명할 거다. 나는 떳떳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도 짚어보죠. 네. 민주당은 이제 점점 더 이제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이재명 의원 대 다른 한편에는 이제 이른바 97그룹의 이런 그 구도로 계속 지금 그 윤곽이 굳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어제 오늘 지금 네. 97그룹의 대표 주자들이 지금 출마 선언을 했죠. 예. 강병원 의원이 어제 했고요. 오늘은 박용진 의원이 팬덤 수령을 넘어서 나는 새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재명 후보 나와라. 나랑 한번 붙어보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디 명인지 어차피 기본적으로 당 대표는 이재명이야. 이것이 맞을지 아니면은 민주당이 살아나가고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다시 받으려면 새 인물로 바뀌어야 된다. 얼굴이 바뀌어야 된다. 그것이 세대 교체를 주장한 97학번들이다. 97년생들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강훈식 의원도 주말에 출마를 예고하고 있고요. 박주민 전재수 의원도 지금 고심 중이라는데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재명 의원과 경쟁을 하는 건 좋은데 저는 97그룹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되면은요, 당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민주당과 진보진영은 개혁하고 혁신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반-이재명, 비-이재명만으로는 자신들이 당대표 되긴 어려워요. 자신들이 당대표가 되면 내가 꿈꾸는 민주당은 어떻게 될 것이냐, 민주당을 어떻게 개혁하고 혁신할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되고요. 네. 또 하나 부족했던 것은 뭐냐면 지난 5년 동안의 민주당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과감하게 반성하고 그리고 다른 개혁안을 제시하고 주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국 사태 때 조국 잘못했어요. 윤미향 사태 때 윤미향 잘못했어요.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였을 때 이렇게 밀어붙이면 우리 지방선거 때 국민적인 반감을 사서 우리 당 어려워져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해요. 본인들도 이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연 이제 이 세대 교체 바람이 불어서 글자 그대로 이제 바람이 불 수 있을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애태고 카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세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 세 컷. 네, 첫 번째 컷은 크레인에 맨손으로 매달려 셀카를 찍은 모험가 얘기입니다. 영국의 자유등반가 로그드가 두바이에서 400m 높이의 크레인에 맨손으로 매달려 있는데요. 보기만 해도 아찔하죠. 로그드는 크레인에 몰래 오르면서 추락할 위기가 여러 번 있었다고 고백하면서도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감수할 가치가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처벌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추락 사고는 피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한 누리꾼의 경고 새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인형 속에 대마초를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사건입니다. 보기엔 평범한 배트맨 인형이지만 뜯어보니 대마초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 택배기사가 인형에 대마초를 숨겨 우편물로 받았는데 그 양이 무려 최대 10,000번 이상 흡연할 수 있는 양이었는데요. 대마초 밀반입 자체도 문제지만 이 택배기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전에 자신이 배송을 담당했던 주소지 중 물건을 직접 받지 않았던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우편물을 받은 뒤 자신이 대신 받으려고 하다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우리 사회에도 임신 중단권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요.
국내 여성들의 경우 낙태 경험은 줄고 있지만 평균 연령은 낮아지고 또 미혼이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진행한 조사를 보면 임신 중지를 경험한 평균 연령은 만 27세로 지난 조사 때 만 28.4세보다 낮아졌는데요. 미혼인 경우도 64.4%로 지난 2018년 조사 때보다 17%포인트 넘게 늘었습니다. 연구원 측은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은 물론 코로나19 여파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세 컷이었습니다.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가 갑자기 멈춰선 차량에 놀라 넘어져 다친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건널목 부근에서 서행했더라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거라며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작년 4월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 근처에서 무단 횡단하던 여자아이가 지나가는 트럭 때문에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는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는데 트럭 운전자 A씨는 괜찮단 아이의 말에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이후 아이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차에 부딪혀서 다친 건지 넘어져서 부상을 입은 건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A씨는 결국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행자를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건널목을 벗어난 지점에서 사고가 났고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었다며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거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A씨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아이가 차량과 직접 부딪혀서 다쳤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A씨가 당시 서행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고 정황이 직접 찍힌 영상이 없는데 A씨가 조심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거라 확신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이 폭이 좁은 도로였고 주변에 보행자가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잘 살필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설령 부딪히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넘어진 직접적인 원인을 급정거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도 봤습니다. 대법원은 무단 횡단 사고일지라도 주의 의무가 면책되는 건 아니라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환경을 주제로 다양한 이슈를 전하는 월간 유의조 6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함께 주목받고 있는 폐배터리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서운수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제 도로를 보면 전기차 많이 돌아다니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이 전기차의 이 폐배터리가 문제라고요? 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유럽연합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을 승인했고요. 우리나라도 지난해 전기차가 10만 대 가까이 늘었는데요. 전기차는 휘발유나 경유로 움직이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가 핵심 부품입니다. 매연 배출이 없어서 친환경 수단으로 주목받는데 이 배터리에는 각종 중금속과 전해액 등이 포함돼 있어서 잘 처리하지 않으면 되레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요. 또 폭발이나 화재 등의 안전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이 급격히 늘기 전에 폐배터리 처리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 다룬 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동차 부분에서도 탄소가 거의 0이 돼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술이 전기차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나오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회수해 보관하는 수거센터입니다. 1000개까지 보관이 가능한 시설에
현재 폐배터리 270여 개가 놓여 있습니다. 한 달 회수량은 20개 정도로 아직 많지 않지만 수년 내로 폐배터리는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내에 전기차가 처음 보급된 시점은 지난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20년 13만 대를 돌파했고 지난해만 10만 대가 더 늘었습니다. 예상되는 폐배터리 수만 2025년 3만 개, 2030년 10만 개입니다. 문제는 전기차 배터리의 주된 원료인 리튬이나 망간, 니켈, 산화 코발트 등은 국립환경과학원이 고시한 유독물질이라는 점입니다. 폐배터리를 땅에 묻거나 소각하면 폭발 위험은 물론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폐배터리를 수거해 처리하는 이유입니다. 문제가 오염이나 그런 환경 쪽에 좀 부정적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배터리들이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 괜찮지만 예를 들면 기계적 충격이나 그런 거 받으면 분리막이 손상되거나 하면 이게 폭발이나 화재 위험성이 있어요. 처리만 제대로 한다면 폐배터리의 활용 가치는 큽니다. 차량용으로 수명이 다해도 배터리 자체 성능이 남아있다면 에너지 저장 장치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고 이보다 성능이 더 떨어진 배터리는 완전히 분해해 니켈, 코발트 등 희귀 금속을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늘어나는 전기차 수만큼 폐배터리 처리 산업과 시장도 더 커질 것이 분명한데 우리나라의 대응은 더디기만 합니다. 폐배터리 잔여 성능이나 안전성 등을 확인하는 명확한 인증 기준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거점 수거센터는 알아서 자체 기준을 정해 재활용 여부를 결정하는 실정이고 관련 사업에 뛰어든 민간 업체도 임시로 기준을 발급받아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년간 이제 규제 샌드박스 덕분에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 신청을 하면 2년 더 유예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기준이 없어서 규제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었는데 그 남은 기간 동안 규제가 좀 개선돼 주기를 바라는 거고요. 반면 중국과 유럽 등은 국가 표준을 정립하고 수명 주기를 관리하는 등 폐배터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EU의 배터리 여권 기준이 이제 몇 년 후면 나올 거예요. 어떻게 사용됐고 어떻게 나중에 재활용되고 있는 그런 모든 단계들을 거기에 기입하게끔 될 거거든요. 나중에 수출하려면은 그거를 또 맞춰야 되는 우리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용을 어떻게 할지 준비를 해나가야 할 때인 것 같아요. 환경 보전은 물론 미래 주목되는 친환경 산업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서은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은 이 폐배터리 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공공에서 운영하는 센터 몇몇에서 회수를 하지만 앞으로 전기차가 늘어나는 만큼 폐배터리도 늘어날 테니까 이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전기차가 상대적으로 많은 제주도는 별도로 수거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이외에 전국 4개의 거점 수거센터가 있는데요. 모두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수된 폐배터리는 센터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잔여 성능을 검사하고 재사용, 재활용 용도를 결정해 민간업체나 연구기관에 매각합니다.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면서 테스트를 진행해야 해서 배터리 하나의 잔여 성능을 검사하는 데만 8시간 정도가 걸리는데요. 저희가 취재한 수도권 센터의 경우 아직은 한 달에 20개 정도의 폐배터리가 들어오고 있지만 앞으로 회수량이 늘어나면 공공이 운영하는 센터에서 전부 감당하기는 무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간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잔여 성능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명확한 체계를 정립해야 하는 건데요.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해서 지난 15일 산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관련 기준을 만들기 위한 첫 회의를 진행했고요. 협의회를 꾸려서 앞으로 폐배터리의 회수와 보관, 해체 등 재활용 전 단계를 표준화하기 위한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직 뭐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이 재활용 처리 체계 잘 구축되면은 앞으로 이제 폐배터리 이제 활용 가치도 더욱 높아질 것 같은데요. 자,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폐배터리의 이 재활용 시장이 상당히 주목받고 있다고요? 네, 환경 보전 가치뿐 아니라 경제적 이유로도 폐배터리 산업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세계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2030년까지 12조 원 규모로 성장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요. 네.
폐배터리에 들어있는 니켈, 코발트 등 희소 자원으로 꼽히는 원료를 뽑아내서 다시 쓸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최근 원재료 가격이 폭등하면서 폐배터리 재활용이 더욱 주목받고 있고요. 중국이 특히 이 부분에 적극적인데 정부가 핵심 소재 회수율 목표를 제시하고 자동차 생산 기업에 재활용 책임을 부여하는 생산 책임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연합은 환경정책을 강화하면서 전기차를 만들 때 특정 비율 이상 재활용 원료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산업 표준이 되면 한국 완성차 기업이나 배터리 제조업체도 국제적인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어서 폐배터리 시장 육성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네, 월간 뉴이죠. 6월에는 우리가 좀 더 고민해봐야 할 환경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7월에는 어떤 이야기를 다루나요? 네, 7월 월간 뉴이전은 청년이 주제입니다. 가장 시급한 주거 문제를 포함해서 청년 정치인, 지방으로 간 청년 사례 등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계획인데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청년 문제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